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바이오 검 압수수색의 당혹 착잡. 어제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삼성 측의 반응을 전하는 기사 제목입니다. 당혹했다. 그래요? 진짜 당혹스러운 건 고발당한 수사 대상이 압수수색 겪는 게 아니죠. 진짜 당혹스러운 건 올해 내내 금융당국의 회계 전문가들이 몇 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안 돼 시장에서 다시 거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줘버린 한국거래소의 결정이죠. 더 당혹스러운 건 금융시장의 심판이어야 하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거래소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거래 재개를 재촉하고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자본 잠식이 되지 않는다며 삼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판이 왜 삼성 유니폼을 입고 뜁니까? 더불어 당혹스러운 건 애초 정상적으로 상장된 후 분식회계를 했다가 1년 3개월간 거래 정지를 당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보다 더욱 재질이 나쁜 상장 자체를 분식회계를 통해 했던 삼성바이오에 대해 겨우 한 달도 안 돼 거래를 허용한 희대의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는커녕 주가가 뛰었다고 홍보만 해주고 있는 언론들이죠. 진짜 당혹할 게 이렇게 많은데 피의자인 삼성 측의 당혹 축에 났습니까? 당혹할 거에 당혹합시다 우리.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어제 한겨레에 보도가 됐어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죠. 예. 기사 제목이 삼바 상장 유지의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이 기사인데 거기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발언들이 금융위면 심판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발언들이 있냐면 회계 위반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미 심정을 담고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 분식 회계 4조 5천 빼도 상장 유지된다. 이런 말을 심사를 앞두고 했단 말이죠. 이 말은 상장 폐지가 안 된다. 분식회계 아니어도 상장 유지된다. 불확실성을 끌지 말라. 이게 결론이 간단하잖아요. 빨리 재개해라. 이거 아닙니까? 네, 삼성이니까 괜찮다로 들리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가이드라인이지 뭐예요. 이걸 그리고 거래소에 전달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거래소의 불확실성을 오래 끌지 말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오래 끌지 말라는 걸 빨리 거래하게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사를 보면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래소가 어떻게 상장 폐지할 수 있냐. 이런 거래소 측의 반응도 실려 있어요. 예. 취재 대상이 이런 거죠.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결정했는데 전면적으로 부정한 거는 유례가 없어요. 어떤 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기간을 줄여달라, 벌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유례가 없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취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그냥 언론은 못 본 척 하는 거죠. 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이 오랫동안 꽤 열심히 취재해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만 이 의혹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지난 3년간 그렇게나 떠들었던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관없는 척.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대법원 판결에 불리할까봐. 왜냐하면 분식회계가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도 퇴출돼 있다. 일정 정도.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런 정황이 추가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재빨리 거래를 다시 하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척, 관계없는 척, 상관없는 척 그냥 척척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당혹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뭐 척척공항도 아니고 정말 척척 정도로 다 넘길 거면 언론은 논란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꽤 라임이 사는데요. 예, 하다 보니 잘했네요. 제가. 예. 어제 갑자기 그 바이오, 물산, 특히 물산을 압수수색한 게 중요한 예, 대목입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검찰이 건드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이오만 결국 물산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승계하고 연계돼 있다. 이렇게 검찰이 본 거고 이건 뭐 검찰이 특별히 본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이슈입니다. 모든 언론도 예. 기자들 다 알아요. 모르는 척 상관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안 쓰는 것은. 예, 그래서 논란 척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란 척이라도 최소한 해줘야 척척척이요. 예, 넘어가죠. 이건 뭐 홍보회사처럼 주식 올랐다고 그 뉴스만 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러워 한다면. 어쨌든 어제 관련사들 바이오 에피스 특히 삼성물산 그리고 연루되어 있는 4대 회계법인도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회계법인들 다 압수수색해야 돼요. 네,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잣대를 이 사람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그 방안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네,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습니다. 그런 물산 압수수색 소식이 크게 있었고요. 자, 다음은요. 네, 오는 26일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열립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연내에 개최가 되는 건데요. 개성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남북 정상 간 약속 이행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연내 이 문제는 하긴 하는군요. 예. 그 네, 외에 물론 또 착공식입니다. 네네. 착공식을 하겠다고 했었죠. 예, 예. 뭐 연내에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안 낸 것도 있는데 이건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나온 그 시도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들도 있죠, 당연히. 네, 미국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이산가족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산가족 고령일 경우에 이 이동이 거동이 쉽지 않으니까 화상 장비를 북한에 들여서 화상으로 만나게 하자. 네. 과거에는 그렇게 실현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다 대북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통신선과 모니터 등이 쓰이는 데 있어서 대북 제재 물품이 걸린다라는 거였거든요. 참 웃긴 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모니터하고 일인데요. 예. 핵무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장비. 근데 이제 이렇게 느리지만 그 제재 예외를 만들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산 가족들도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우선은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남북미 관련해서 굉장히 특이한 베트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 북미 관계와 관련돼 있는 좀 진전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의 외교 담당 고위 인사들이 최근에 베트남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중에 하나라 꼽히는 곳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이와 같은 해석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저는 말이 되는 추정이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마크 램퍼트라고 하는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갔는데 뭐 이름은 동아태지만 실제로는 한반도만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한반도 업무 전담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베트남에 간 건 한반도 업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또 베트남을 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거리 내에서 2차가 있을 것이다. 네, 세 군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1, 2월 중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로서는 좀 뜬금없는데 베트남에서 그런 그 제안을 했다고 해요. 싱가포르에서 제안한 것처럼 2차는 베트남에서 해달라. 이게 예, 베트남. 예, 연달아서 그래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베트남 국적 여성들이 일종의 이용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걸려된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북한이 그걸 사과했다라는 것도요. 이것들을 더해주는 정황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뭐 결정은 아니고 예. 그런 검토하러 간 거 아니겠는가. 뜬금없이 램퍼트 대행 한반도 업무하는 사람이 베트남에 왜 갔냐. 그러면서 이런 추정들이 나온 것이고. 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또 몽골도 갔다라고 하는데요. 몽골도 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후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판문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3국 후보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고위급은 교착 상태인데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어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은 베트남에 있을지도 모른다. 베트남이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축구 때문에 아닐까요, 혹시? 박항서 매직이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한국에 대해 굉장히 가깝게 느낀다는데. 그리고 미국 관련에 대한 우려 중에 한 가지만 짚고 좀 넘어가자면, 며칠 전에 미 국무부가 인권 문제를 자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거. 이건 북한 인권 문제를 왜 거론하지 않느냐 미리 차단한 정도로 큰 문제 아니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곧 이제 나올 인권 이슈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1월 3일입니까? 미 하원이 개원되지 않습니까? 뭐 상원도 그때 개원되지만 하원이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외교위원회가 위원장이 민주당이 가져간단 말이죠. 거기 트럼프 대북 정책에 태클을 걸기 위해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게 거의 저는 99% 인권 이슈라고 봅니다. 이건 평화를 반대할 수 없으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거고, 그 미국이 전통적으로 자신들 말을 안 듣는 상대 국가에 상대적 우위에 서고 싶을 때 항상 내세웠던 게 인권이에요. 항상. 뭐 미국이 인권 문제 관련해서 거론할 주제가 못 되는 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스스로도. 콴타나모 수용소나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쿠바에 대해서도 국교 정상화했잖아요. 근데 50년간 줄기차게 인권 문제 얘기했거든요. 자기들 유리하니까. 그리고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유리하게 보이니까. 근데 인권은 뭐 정가의 보도 같은 이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바마 네. 때도 쿠바하고 관계 정상화하기 전에 그 인권 특별 성명을 냈어요. 왜냐하면 50년간 쿠바 인권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관계 정상화하려면 그걸 넘어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쿠바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한 특별 성명을 내고 관계 정상화했단 말이죠.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쪽에서 인권 이슈 낼 것이고, 그럼 우리 보수 매체들이 당연히 또 받아서 이용할 것이고, 요 굉장히 희한한 콜라보죠. 예, 우리 보수와 미국의 민주당이. 내년 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북한도 발끈하는 걸로 대응하거나 우리 당국도 무대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둬야 된다. 뻔히 나올 거예요, 아마. 북한 인권 이러면서. 정말 북한 인권 그 걱정되면 인도적 지원이라도 허용하던가요. 그런 것도 안 당장 하면서. 화상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거기 들어가는 화상 기계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정치적으로 치고 나올 것이다. 예, 그런 우려 있습니다. 그건 미리 준비해야 된다. 다음 수는요? 네, 국내 소식인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라고 하니까 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다가 공을 넘긴 건데요. 어제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거기서 심 의원은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이번 주를 넘으면 열흘이 넘어선다라고 하면서요. 특히 고령의 손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 단식이 이어지질 않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전략이죠. 예. 왜냐하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게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죠. 예. 자유한국당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나마 관심이 높았던 자유한국당 내 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친박계였어요. 예. 왜냐하면 뭐 탈당한다 얘기들 나왔잖아요. 탈당해서 예를 들어 TK 당을 만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정당 득표는 10%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자체적으로 했었고, 그러면 10%면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 되면 30석을 얻는 겁니다. 무려. 물론 뭐 10% 뭐 정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그렇죠.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예. 실제 득표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런 전망들을 친박 진영에서 했다고 하고,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탈당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친박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죠. 예,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소극적인 것을 향해서 이 타겟을 정해야 되는 게 맞고, 답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예,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겨레 신문과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의원총회 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의원총회를 열어도 누군가 그 안에 적극적으로 하자는 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이 문제는 뭐 쉽게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이 이 문제를 밀어붙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면서 한국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 소비자 뉴스가 전하고 있는 기사인데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 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서 예비 전력을 부정 사용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밌는 기사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단지 내에 공장과 공장을 잇는 설비를 했는데 이걸 원래 전기 설비는 이제 한전이 해야 되죠. 근데 자체적으로 해버렸고 또 예비 전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삼성 쪽의 주장입니다. 예, 삼성은 예비 전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자 한전에서는 기본 전력 비용 왜냐하면 전기 설비를 했으니까 그걸 내야 된다. 뭐 당연한 주장이죠 한전으로서는. 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한전이 이겼고요. 176억 원을 소송했었는데 그중에 100억 넘게를 물려주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네요. 예.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를 몰래 썼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근데 한전이 이겼어요. 예. 굉장히 재밌는 기사인데 이 기사가 전혀 호탄을 걸리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기사 제목은 전기까지 훔쳤었다. 예. 네, 그렇게 제목을 비리의 삼성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는데요. 네. 재밌는 기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한 100억대 130억인가요? 예.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계산을 좀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2심에서는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돈이 없어서 몰래 전기를 훔치진 않았을 텐데 규정을 어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이래서 위기 저래서 위기하는 위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어느 정도 위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학 박사 김준 박사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0분 토론 잘 됩니까 장사? 한번 나오시라니까요. 시청률 잘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시청률 네. 잘 나와서 프로그램은 잘 나가고 김준 박사님은 빨리 잘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방송에 다시 고정으로 출연을 하시죠. 지금 전화밖에 안 되니. 자, 몇 가지 위기가 있어요.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라고 불렸던 마이클 코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캠페인 선거법 위반인 거죠. 선거자금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왜 이게 네.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거죠, 이게? 이제 코언 변호사가 스토미 다니엘스라고 그 포르노 스타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13만 달러를 줬는데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되게 하기 위해서 확률을 예. 높이기 위해서 이게 아무래도 성추문이다 보니까 그때 준 것이다라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그렇죠. 예, 돈을 거죠. 부정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선거자금법 위반이다. 예.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뭐 트럼프가 약간 성추문 피하려고 돈 좀 줬을 수도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물론 트럼프가 만약에 직접 줬으면은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예. 이 코언이라는 변호사가 준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일종의 선거 자금을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이 선거 자금을 후보한테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걸 넘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넘은 거죠, 사실은. 2,700불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거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군요. 예. 저도 뜬금없이 왜 여기서 선거자금법이 나오나 했더니.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예전에 다른 또 여성하고 성 스캔들 있었을 때 AMI라는 곳에서 이제 준 것도 있고, 그건 이제 기업에서 준 걸로 해갖고 또 그것도 걸리고. 어쨌든 이제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걸려서 지금 3년형을 받았고, 거기에 원래 이제 의회에 가서 위증을 했다. 이거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3개월은 여기에 이제 합산이 돼갖고 그냥 3년으로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라고 했고 자기가 나중에 리임버스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코언 변호사가 네. 그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캠페인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자금법 위반에 함께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셈인데 만약에 네. 인정이 근데 되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니까 기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법을 어기면서 주라고 한 적은 없다. 네. 그 법을 어기지 않는 방향법으로 주라고 했는데 법을 어긴 거는 코언이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예. 분명히 알고 있다고 코언이 증언을 했고 검사 측의 그 보고 그 뭐랄까 서류 거기에서도 보면은 기소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디비주얼 I라고 다 이렇게 그 대문자로 써갖고 인디비주얼 1이라고 대문자로 써갖고 트럼프 대통령 본명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네, 표현했죠. 영어로. 예. 네. 사람 일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수 있도록. 그럼요. 예.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갖고 탄핵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자금법 위반인데 좀 예. 약간 복잡하게 꼬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 일반 국민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이게 꼬여있는 부분이라서 예. 뭐 이런 거 갖고 탄핵을 해? 막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그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돼야 되는 이제 민주당 의원, 네덜러 의원이 공화당에서 이거를 뭐 지지해주지 않으면 탄핵을 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사실 지금 러시아 게이트 마지막 리포트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거를 오히려 한 방 큰 게 있으면 기대를 해보면 해봤지. 지금 상황에서 이거 갖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상원에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렇죠. 공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 하원에서 아무리 통과시켜도 미국은 그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상원은 근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민주당이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건요? 예, 뭐 탄핵이 원래 정치적인 거죠. 사실은 어떤 예. 일부분은. 근데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완벽한 한 방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탄핵 언급을 하잖아요. 예. 네.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 시도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역풍이 불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때까지 그 집권해 오고 인기를 유지한 방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를 자극하고 공격하면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네. 그래서 탄핵을 하기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가 저는 읽혔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뉘앙스 플러스 약간 좀 쫄린 느낌?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 거 쫄린 느낌. 네. 네, 박사님이 근데 사용할 이게- 단어 아니지 않습니까? 쫄린 느낌은? 근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라든지 쇼를 해갖고 넘어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예. 이건 어차피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상당히 잘 분석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재선이 되면은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그 중간에 끝나기 때문에 예. 그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2020년에 져갖고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분명 기소가 될 거예요. 재선에서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일로 인해서 재선에서 지게 되면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위 러시아 관련해서 결론이 나면 또 그 상황이 심각하면 그걸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카드로 쓸 것이냐 아니면 섣불리 꺼냈다가 역풍을 맞고 오히려 불리하게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갖고 하긴 조금 약해 보이는 예. 그런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게이트에서 뭔가 큰 게 딱 나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후보 시절에 러시아하고 내통을 해갖고 그런 뭐 반역적인 행동을 했다. 이거는 좀 팔리는 레토릭인데 예. 선거자금법 위반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알아듣기도 약간 힘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갖고 공화당 의원들이 같이 막 동조를 해줄까? 그 부분이 첫 번째 퀘스천 마크고 두 번째는 이걸로 갖고 하기는 조금 약해 보인다. 그 정도 분위기다 미국에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좀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탄핵되냐 안 되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위기가 혹여라도 이 한반도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봐 그런 우려를 하는 건데 네. 지금 말씀으로 보자면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 자체는 사실 좀 영향이 있죠.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 좋으니까. 네. 근데 뭐 북미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그 부분은 글쎄요. 뭐 평소에 같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마 지금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 리걸 팀들 모여갖고서는 상의하느라 바쁠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약간 좀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고, 예. 오히려 뭐 과거에는 자기가 불리하면 다른 이슈를 꺼내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데 예전같이 정치적인 이슈였다면은 정치적인 이슈로 풀어나갈 텐데 이건 이미 법적으로 넘어가갖고 조금은 따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니까. 네. 예. 완전히 법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그냥 따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100분 토론 잘 되길 바라고요. 100분 토론이 저희가 가장 바라는 사항은 100분 토론은 잘 되고 김준 박사님은 나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정치학 박사 김준 박사였습니다. 여인나로 오나이퍼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한동안 짝꿍이라기보다는 나경원 의원 코너에 들어왔던 거죠. 대타로. 예. 네. 들어왔다가 그 강조하시네. 원내대표 출마하는 바람에 이제 혼자 네. 코너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 표차가 굉장히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일단 제 파트너였으니까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의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당선되자마자 연락드렸는데 인터뷰 좀 하자니까 바쁘다고. 네. 아, 이제 앞면 싹 바꾸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필요할 때만 찾고. 많이 겪어봤어요. 저희가 무슨 당선만 되면 다들 이혜원 의원도 그랬고 김성태 의원도 그랬고. 아, 그렇구나. 예, 네. 다들 섭외가 어려워요. 아, 여기를 거쳐가면 다 원내대표가 되는구나.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됩니다. 아, 예. 네.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까지. 일단 원내대표 한 번 더 하실래요? 아유, 됐습니다. 아유, 저는 뭐 그냥 그 1년이 워낙 뭐 별의별 일이 많았던 원내대표가 진짜 어렵죠. 제일 일이 많습니다, 사실. 칭찬받는 경우 드물어요. 그리고 그렇죠. 되고 나면 항상 이제 네. 불만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당의 입장을 가져가서 어쨌든 타협을 해서 중간으로 만들어야 되니 네. 이쪽 당의 지지자한테는 왜 그걸 그렇죠. 양보했냐고 욕을 듣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자기 내부로부터는 부족하다고 하는 답답함, 예. 상대방 지지자로부터는 이제 좀 귀에 담지 못할 욕을 듣는. 네, 빡빡하게 군다고. 그렇죠. 예. 네. 원내대표가 그렇고 실제 또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가 나온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은 거기가 110몇 명인데 예. 68표면 완전히 원사이드한 70표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의 실제로 제가 그쪽이 과거에 그 탄핵 국면에서 예. 이제 당연히 상대방 그 진영을 분석할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표계산 해보셨겠죠.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면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참해주지 않으면 200표 이상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탄핵에 반대한 분보다 많았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안에서.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68표면 이거는 뭐 완벽히 친박이 완전바퀴 부활하고 똘똘 뭉친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일부 중도 혹은 비박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겹칠 수 있는데요. 예. 일부 이탈했다 그러면 중도가 넘어간 건데 예.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중도라고 포장하시는 분들이 중도가 아니에요. 친박 비박이라고만 구분을 하자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68표면 다 모였어요. 이거는 뭐 저 친박의 말하자면 이제 소위 아웃사이더형 친박까지 예. 완전한 부활이다. 완전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그리고 이렇게 홍문정 의원 다음날 인터뷰했더니 예. 굉장히 업되셨더라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친박이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친박이 사실상 해체됐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똘똘 뭉치게 되면
이건 이렇게 되면 다음 전당대회도 예,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천 거기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공천에서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자신감이 붙죠. 당을 우리가 장악하고 당 대표도 가져올 수 있고 공천도 우리가 지을 수 있다.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탄핵 2주년 12월 9일인데요. 예. 탄핵 2주년 때 탄핵 관련된 기사가 단 한 줄 안 나왔거든요. 어느 언론이든. 예. 그것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친박의 완전한 부활. 그러면 이 역사가 퇴행으로 가는 게 아닌가. 도루 친박당 되는 거죠. 제가 그 12월 8일 날 저희 할머니 제사라 시골을 내려가다가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에 갇혔어요. 예. 그분들이 전주알았으면 아마 차를 부셨겠죠. 근데 살을 부시지 않고 어. 꺼냈겠죠. 의원님. 그렇죠. 그냥 왜 물건을 부십니까? 그렇겠네.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점점점 분열돼 가고 예. 2년 만에 친박은 완전히 부활하고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을 점령하는 이런 게 과연 맞나 하는 그런 우려가 스쳐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완패한 김무성 저 비박계 수장이라고 항상 불리는 김무성 전 대표가 올인했잖아요. 네. 예. 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하고 네. 당 대표에 그리고 본인의 비서실장 김학용 의원을 내보냈고 네.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나머지 잔가지도 다 정리해줬잖아요. 네. 후보가 많아서 갈라질까봐. 그래서 1대1로 붙었는데 딱 친박 비박이 1대1로 붙었단 말이에요. 네. 완패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시나리오를 예측할 때 김학용 원내대표를 세우고 예.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을 당 대표로 딱 세워서 예. 일단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이렇게 좀 약간 스마트한 보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승민 대표하고 이렇게 뭔가 영입해서. 모종의 어떤 그 통합 뭐 당대당 통합은 어렵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네, 비박계 쪽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친박 진영이 그 의도를 다 느끼고 총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무산시켜버렸어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단계에서는 무산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봐야죠. 친박이 이렇게 당을 장악하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탈당파들이 돌아올 명분이 약하잖아요. 돌아올 명분이 약하죠. 당 대표로 오세훈 전 시장이 되면 그 명분이 됩니다. 이제 당 대표에서 결정될 텐데. 당 대표에서 오세훈 시장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이제. 근데 오세훈 시장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도 좀 낮아졌죠. 그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예. 그 행보를 보면 어쨌든 비박 쪽에 힘을 얻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나경원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고민할 때 예. 당 대표 선거는 쉽지 않다고 그러고 원내대표로 이제 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보면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본인은 더 어렵다고 보신 건데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선거가 더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에 좀 친박 진영이 저렇게 부활하고 저렇게 기세가 오르면 오세훈 시장의 그런 대중적 이미지만으로 가능할까 하는 회의론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친박계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그럼. 왜냐하면 일단 탈당도 했었고 실제. 그럼요. 예. 그리고 양다리 느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건 맞죠. 또. 어쨌든 이제 내년 2월까지 좀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 단추에서는 비박이 완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그 비박의 그 어떤 지원을 등에 업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제 역할이 끝나고. 그분 아직 비대위원장 하시나요? 아니 그 이분이 저 뭡니까 당협 조직 강화 특위 명단을 빨리 발표했으면 예. 그럼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괜히 뭐 지금은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조강특위 결과 발표 놓고 시끌시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주도권을 막 쥐고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뭐 나경원 대표까지도 인적 쇄신 지나치게 하지 마라. 이게 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요. 다시 명단 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아니 집에 가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친박계 네, 쪽에서 진짜.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끝났죠 이제. 본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대권 주자로 이렇게 우뚝 서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대권은커녕 국회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뭐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역할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치고 나가야 되고 네.
근데 비대위원장 역할로는 기간은 꽤 길게 하신 편이에요.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근데 예. 뭘 했는지 남지가 않잖아요. 그건 그만큼 용기 있게 못 하신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아이 정당 얘기는 많이 했어요. 아이 정당. 어쨌든 제가 볼 땐 그 긴 기간 동안에 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 기회를 다 날리신 것 같아요.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레토릭으로만 되는 게 아닌데 수많은 레토릭은 남기셨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친박 부활에 기여하고 끝나신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 평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인적쇄신 발표하는 것도 축소되거나 아니면 파장이 없을 것이다. 아니 이제 그건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예.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비박계가 명단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거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조항특위에서 올라온 안을.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를 도와준 친박 의원들 명단이 있을 때 그걸 거절하면 싸우면 예. 통과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친박 부활 이게 홍문정 의원이 신당 창당할 필요 없다 한 건 예. 잘릴 가능성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끝나니까. 의결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원내대표를 배제하고 날치기로 막 두들길 수가 없잖아요. 김병준.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그래서 중요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른 원내 일정 때문에 바빠서 슬쩍 빠져주면 이제 그때 의결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실지 그렇게 안 하겠죠. 끝까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실지. 본인이 친박의 등을 얻고 기본적으로 당선됐는데 첫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장 민감한 결정을 자기가 빠져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철저하게 친박 보호를 위해서 나서줄 건지 아니면 친박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좀 싸워주는 척하다가 뒤로 빠질지 이것도 봐야죠. 한번. 네. 어쨌든 친박 진영이 그 똘똘 뭉쳤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도장을 망치를 치는 걸 막을 권한이 있군요. 도장 치는 거. 권한보다는 원내대표가 그걸 끝까지 막으면 예, 못하는 거. 원내대표를 패싱하고 통과시키기는 어렵지. 당내 갈등이 커지니까. 네. 그 점을 왜 언론들이 해설을 안 해줘? 안 해보셔갖고 모르실 거. 그런 점이 있었군요. 네. 그게 키포인트군요. 원내대표 선거 이번에. 이번에 친박이 왜 올인했겠습니까? 그거였군요. 네. 그냥 단순히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었군요. 다 실리가 있죠. 자,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주 지난주에 한참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 어떻게 정리돼 갑니까? 어떻게 돌파구가 마련됩니까?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은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 중에서 이제 권역별 연동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었으니까 그걸 다시 공식화하고 단식하고 있는 두 분 대표님을 좀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딱 되셔서 사실상 협상 불가 방침을 가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유한국당까지 응해줘야 그렇죠. 저 두 분이 단식을 자유한국당이 가장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단식을 푸실 명분이 네. 저희 당은 이제 두 분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가능한 한 협상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안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완전히 이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심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협상해 오라고 하면 이건 안 될 일이죠.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관련된 당론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네, 견해가 완전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려운 안점이 있어서 이걸 계속 협상으로 풀어보자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사당이 같이 하자는 제안은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왜 안 받았는지가 지금도 근데 약간 단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협상안 가지고 단식을 풀 수가 없죠. 명분이 부족하고. 단식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풀기도 어려운 게 풀기가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단식이 진행 중에는 협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하고는. 왜냐하면 그건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내 주장을 받지 않으면 난 쓰러지겠다. 이런 가장 극한적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 당이 좀 부분적으로 양보를 해서 뭔가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고 싶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이 더 사라질 수밖에 없죠. 돌파구가 어떻게 마련될지 지금 아직까지 묘안이 안 나온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조정안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동형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협상 문안을 만들어 놓은 곳에
합의해 주시고 근데 아예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6개월 연장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얘기가 전임 대표하고는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새로 오셨잖아요. 글쎄 이게 좀 그게 걱정이. 나경원 의원은 그런데 칼 같아요 아주. 네. 예. 그분은 다른 건 좋은데 예. 자신이 좀 피해를 입으면서라도 국면을 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쭉 끌어가자 예. 이런 태도는 좀 약하신 분이거든요. 그 말은 그냥 혐오로 해주세요. 손해볼 일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이미지, 자기가 공격을 받을,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 있으면 잘 협상을 안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당내에서 자기가 욕먹을 짓을 왜 하겠냐 이거죠. 안 한다는 얘기는 정개특위 연장조차도 안 할 수도 있다. 정개특위 연장은 해줄 수 있죠. 그 정도는 정치적 사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개특위 연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정개특위 안에서 합의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 필요 없다는 분들은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고. 아니 어차피 선거구제 협상에서 거기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다당 체제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정개특위 1년여도 연장해 줄 겁니다. 네. 자, 복잡한 계산이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하나는 갑자기 정두원 전 의원이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유시민 작가가 여론기사 조사기관 대표를 사적으로 만나서 정두원 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네. 기관 대표를 사적으로 만나서 유시민 작가를 놓고 돌려봤더니 여야 통틀어서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보수 측에도 높게 나왔다. 정두원 의원이 그걸 왜 돌려요? 심심했나 보죠. 요즘 좀 여유가 생기셨나? 그걸 왜 돌려 본인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전 작가. 의원은 정치 복귀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본인은 100만 번 더 얘기했죠. 저한테도 얘기하고 네. 이분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분은 정계 복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원 전 근데 의원이 그걸 직접 본인이 돌린 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네. 해봤- 걸 들었다. 네, 해봤더니 그렇겠지.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듣고 유시민 의원은 인기 좋죠. 또 분명하신 분인데 네. 이 정치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해야 당연히 진행이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안 한다는 얘기 한 3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그 도리 없이 울면서 운명처럼 모신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안 한다고 하셨는데도 됐기 그런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근데 유시민 선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이 자유롭게 지금 사시는 게 행복하시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네. 사람들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무엇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네. 정치는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은. 네.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모릅니다. 네. 세상 일은. 그 정도 여지는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상 그렇죠. 일은 모른다. 100%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자, 1분 남겨놓고 이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박영진 TV 4만 명 넘었으며, 예. 그리고 하트경 TV도 홍보해 주는데 우상호 팟캐스트는 왜 홍보해 주지 않냐고. 네. 제목을 잘못 정했어요. 악의 정이 뭡니까? 악의 정이.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건 악의 정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건 아니고 아나운서 박지희, 개그맨 김대범, 정치인 우상호. 그래서 그 앞에 글을 따서 악의 정 그렇게 정했대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직접 진행하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박지희 아나운서와 김대범 개그맨과 함께하는 악의 정. 아나운서 개그맨 정치인. 네. 이름을 이렇게 정하니까 안 되죠. 누가 이걸 기억합니까? 너무 그래도 무리한 요구죠. 뉴스공장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게 100위 안에 들었어요. 전체 순위. 100이요? 100위 안에. 뭐 맨날 1등 하시니까 100위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훨씬 재밌습니다. 악의 정. 네, 예. 훨씬 재밌어요. 팟캐스트.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팟캐스트에만 있습니다. 악의 정.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3주 전입니까? 2주 전입니까? 이제. 예. 지난달 말에 한국형 발사체. 예. 성공적인 발사가 있었죠. 그 엔진 개발 주역들을 저희가 드디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 분의 박사님 굉장히 흔하네요, 여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 김재남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김재남 박사님이 저희와 계속 전화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발사체 추진 제어팀 정태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박사입니다. 발사체 엔진팀 문윤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스튜디오에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나 나오신 적은 처음이에요. 박사님 인플레 상황입니다. 자. 이 굉장한 성공인데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보도는 안 해서 섭섭하셨습니까 혹시? 아니 뭐 섭섭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뭐 예상보다는 조금 뭐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은 그런 반응인가. 하지만 뭐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는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네. 대단한 거죠. 제가 그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나로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발사체는 이제 러시아가 다 네. 운용을 했고 그 위에 뚜껑 위에 올린 거 그것만 우리가 한 건데. 근데 이번에 발사하면서 러시아 쪽 관계자들이 네. 과연 잘 하느냐 네. 이렇게 보러 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보러 왔고요. 발사 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나로호 때 개발한 책임자, 예. 그러니까 러시아 측 예. 책임자가 한번 왔고요. 그 엔진에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예. 나로호 때 들어간 엔진의 책임자가 와서 이제 따로따로 왔었는데. 이거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혼자 힘으로 얼마나 잘했어? 이 자식들 이렇게 보러 온 거잖아요. 예. 우리가 초빙한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와가지고 보고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발사장이 생겨버린 거고요. 거기에 엔진 설비들이 다 들어차 있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엔진을 시험을 한참 진행 중이고, 이제 바로 발사 전까지 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 설비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너무 모던 현대적으로 돼 있고 자동화돼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러시아를 넘어섰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 그런지 그 사람들이 그 설비 관련해서 엔진 운영 관련해서 우리와 같이 협력하자. 러시아 전문가를 보낼 테니까 협력하자. 네, 예. 같이 한번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한수 할 가르쳐 정도로 줬는데 이제 우리보다 낫다 협력하자. 부분이지만 거절하지 그러셨어요. 지금 저희가 그럴 여력도 없고 그래서 좀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사 이전에 발사 설비 운영하고 이런 설비 자체가 현대적이다.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 발사 운영하는 것은 그 러시아로부터 배웠지만 예.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용은 저희가 그걸 응용을 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놀란 면이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뭐 대단히 우수한 나라입니다. 발사체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발사체 엔진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 7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주를 올릴 만한 발사체. 예, 요런 그 큰 사이즈. 예, 자체 개발한 나라가.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던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예, 그러니까 그 엔진 자체만 개발한 기간은 7년 반, 8년으로 보시면 되지만 사실 설비를 같이 구축하면서 엔진 개발을 했는데 8년에 했다, 7년 반만 했다.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놀란 거죠. 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이 잘 안 와서요. 네. 보통 엔진 개발하는데 이제 해외에서 하면 한 10년 정도 잡아요. 10년. 예, 10년 잡고 10년을 7년으로 한 것까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럽에서는 그 네. 저희들한테 이제 예전에 그 브리핑을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면서 자기네가 그 아리안 4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습니다. 예. 그 엔진 바이킹 엔진인데 그 엔진이 11년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세대로 하면서 8년으로 줄였어요. 예. 본인 경험을 엄청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유란입니다. 발사체 예. 엔진 팀의 문유란입니다. 예. 네, 그 엄청난 그 자기네들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1, 2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엔진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플래닝을 처음에 하면 예. 굉장히 빡빡하게 잡는데 이걸 개발하면 계속 실패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이렇게 줄였고 또 하나는 하면서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는 게 예. 실패가 되면 한 1년 이상은 늘어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찾아내야 되니까. 찾아내고 그렇죠. 설비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김입니다, 문입니다, 정입니다 해주세요. 네.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다 심지어는 다 박사기 때문에요. 저도 김인데 뭐라 그러지? 김정문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아, 그러네. 예. 방금 문 박사님께서 문입니다. 네. 예.
1년 줄인 거 대단한 일이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발사했는데 처음에 성공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사하는 당일날 임무 지휘센터에 있었는데요. 네. 저 옆에 계신 문입니다. 예. 옆에 계신 지금 정 예. 박사님 그 팀장님이신데 예. 제대로 다 날아가고 나서 예. 그 여기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진국 반성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진국 반성해야 돼. 아, 이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성공을 못했어? 선진국들. 선진국 반성해야 돼. 정 박사님? 예, 저 선진국은 어떤 점을 반성해야 됩니까? 약간 좀 주제 넘은 얘기 같은데 그거는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시험 발사체 발사할 때 사실은 한 번에 성공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게 예. 제가 아시다시피 나로도 이제 러시아 예. 기술진이 대거 와서 이제 시험 그거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패한 것도 있고 실제로 발사체가 이제 론치패드에 장착이 된 후에 예. 계획대로 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문제가 생겨서 어. 연기하거나. 그 수십 년간 기술이 축적된 러시아도 계속 실패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번에 시험 발사체 발사할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에 발사할 수는 없을 거다. 네.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네. 뭐 좀 연기되거나 이런 일이 좀 한두 번 더 있지 않겠느냐 네.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에 발사되는 거 보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아, 놀란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군요. 네. 아, 이거 되는 걸 왜 못했지? 실제 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그 첫 번째 시험 발사라고 보면 많이 실패를 하고요. 아예. 네, 한 80% 이상 실패합니까? 예, 실패, 예, 그 정도 이상 실패하고요. 실제 이제 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발사를 이제 본 발사 네, 같이 합니다. 우리 본발사. 이제 앞으로 21년에 누리호 발사하는 게 3단형인데 네. 그때가 사실은 시험 발사라고 걔들은 하고 네. 그거 발사하는 확률이 한 25%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공률이 오랫동안 10년 개발한 것도 네. 네. 결국은 첫 번째 실제로 공중에 날릴 때는 네. 실패 확률이 한 80% 가까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기 우리가 그 김입니다. 네, 김입니다. 네. 나로 할 때도 결국 세 번에 했으니까 33%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빨리 개발해서 한 번에 했다고 하니까 네. 전문가들은 놀라겠군요. 네, 놀래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성공한 당사자들은 오만해지는 거죠. 이건 뭐지? 그러면서 아니, 이게 쉽게 되는 걸 왜 못했어? 다른 나라들은? 자, 오만한 분들 오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첫 번에 성공을 해버리니까 네.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 봐. 굉장히 좀 어려운 걸 성공했기 때문에 예. 선진국 반성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게 로켓가 일자잖아요. 네. 이게 작대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작대기가 이게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죠? 똑바로? 예, 날개도 없고 비행기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 문입니다. 네. 예, 제가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 담당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엔진 담당입니다. 네. 근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근데 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시는 거 먼저? 이쁜 팀장님하고 단장님 다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 위에다가 빗자를 놓고 예. 밑에서 흔들어 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균형을 잘 잡아야 예. 돼요. 그걸 하는 게 엔진 쪽에서 이 계속 틀어 가지고 똑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수력의 방향을 바꾸면서 아, 밑에가 돌아가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아, 흔들려요? 네, 걔가? 360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밑에가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엔진 네. 자체만. 긴발링이라고 엔진 네. 컨트롤합니다 방향. 네. 그래서 평형이 이제 삐뚤어지면 그게 흔들려가지고 다. 예, 예, 예. 네. 그냥 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가 바쁘군요, 밑에서. 네, 예, 엄청 백조입니다, 흔들립니다. 백조. 밑에서. 밑에 엄청 흔들어대요? 네네네. 걔가 바쁜 애구나. 그래서 엔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엔진 사진을 봤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복잡하고 너무 복잡해서 야 이거 아름답다 할 정도로 기계인데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걸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거 좋아가지고는 멋지죠.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처음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네. 네.
얘 밸브를 여기다 꽂아야 되는지 저기 꽂아야 되는지 이거 막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안 해봤는데? 다시 문입니다. 그 제 담당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시험 발사체가 이제 7번째 엔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개발서부터 네. 첫 번째 만들었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네. 그 엉망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개선을 하면서 그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측정을 해서 어느 부위가 진동이 높고 어느 부위가 진동이 낮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 다 데이터와 분석을 다 통해 가지고 그 새로 배치를 다 했습니다. 최적화했죠. 예. 그래서 점점 예쁜 모양이 됐군요. 네, 아. 네. 그래서 처음에 엔진을 왔는데 그 저희 같이 일하시는 엔진 시험 평가팀에 또 있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름답지 않아. 처음 엔진 딱 보시더니 그렇죠. 보면 그래요. 아름답지 않아. 알아요. 잘 만든 기계는 아름다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종 엔진을 봤는데 야 이거 예쁘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설계를 굉장히 많이 네, 굉장히 수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7번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에. 엔진이 예뻐요. 네. 네, 그거 팔아요? 이 스튜디오에 들고 올 크기 안 됩니까? 스튜디오보다 조금 올라가는데 아 그래요? 몇층 높이 옆으로 돼요? 뉘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3m 정도 될 아 엔진만 3m예요? 3m 정도. 좀 크군요, 얘가. 가면은 그 위험에 조금 압도가 된다 그럴까? 그 아름다움과 위험에 그거 느끼실 얼마짜리입니까 수 그거? 있습니다. 그 비밀입니다. 지금. 자, 이 계획 중에 보면 달도 간다고 하잖아요. 달. 네. 달은 언제 갑니까 우리? 지금 주주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지금 20년, 21년에 그 미국의 발사체를 빌려서 예. 궤도선은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 발사체로 보내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착륙은 30년 이전 이렇게 잡혀는 30년 있습니다. 너무 멀다. 30년. 그러니까 20 몇 년이요? 발사. 2년. 아, 네. 달 주위를 도는 주위를 걸 도는 거는 해외 네. 발사체로 그렇게 돼 있고 22년에 돌릴 네, 수 있다. 네. 그 돌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주선? 네. 우주선 우리가 개발하는 거죠. 궤도선. 궤도를 도는 네, 궤도선. 궤도선. 예. 그거 개발한 분은 여기 안 나왔죠, 오늘. 네, 그건 뭐 다음에 모시겠다고 하셔서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아, 엔진이 잘했다고 엔진만 나왔구나. 아, 문 박사님은 엔진을 설계하신 분이군요. 네. 이 설계도를 어디서 보고한 거예요? 아니요. 그 보통 이제 그 저희들한테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그런 이제 일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오픈이 돼 있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어떻게 구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 설계를 하는 거는 쉬운데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계속 시험을 하면서 설계 수정을 많이 했다라는 게 네. 거기에서 이제 눈대중으로 보고 예, 처음에는 다른 나라 그거 네. 껍데기 보고 가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와서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왜 저런 해보니까- 모양이 나오는지 예. 이해를 못하다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완전 맨땅에 헤딩한 거네요. 네, 원래 이 발사체 기준은 원래 안 주잖아요. 안 주죠. 엔진을 네. 안 주니까 그냥 껍데기만 구경 와가지고 네, 비슷하게 처음 만들어봤다가 왜 안 되지? 이렇게 계속 수정한 거군요. 네, 네. 밸브 쪽 개발하신 정 박사님, 팀장님. 네. 밸브는 왜 따로 개발해야 됩니까? 밸브는 우리가 보통 밸브 하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밸브는 호스 아니에요? 호스? 우리 일반인들 쓰는 말. 호스는 네. 배관이고요. 수도꼭지. 밸브는 이제 그 추진제 공급을 이제 차단하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수도꼭지네. 예, 수도꼭지라고 보시면 그렇지, 되고요. 그렇지. 밸브가. 예. 이제 산업용으로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용하고 뭐 로켓에 들어가는 밸브는 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로켓은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요. 또 그렇죠.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극한 겁니까? 그러니까 압력은 뭐 저희 지금 75톤 엔진 같은 경우는 압력은 한 기압의 120배, 대기압의 120배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 산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영하 183도. 영하 183도. 예. 그래서 극한. 그 다음에 진동이 또 엄청나거든요. 뜨거워지는 건 얼마까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는 거는 3,300도, 3,500도까지. 그럼 이 밸브가 3,300도와 마이너스 180도를 견뎌야 되는 건 동시에. 밸브가 3,300도까지는 올라가진 않고요.
그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 온도, 환경이 엔진 그렇고 온도, 환경이 진짜 그렇다는 거고. 체험하는 건 마이너스 183도까지는 걔가 직접 183도까지 체험. 내요. 온도 양극단을 견뎌야 되는 예,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압력도 높고 그다음에 엔진에 보시면 이제 그 진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웬만하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또 진동에 견디게 또 개발을 해요. 뭘로 만든 거죠? 보통 파일럿들이 그 중력 가속도 시험해서 하는 게 한 8G 많아야 아마 네, 10G 중력의 정도 8배. 되잖아요. 네. 8배. 이거는 100G가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사산 같은 거 우리가 아무리 세게 조여도 다 풀려버려요. 가만 놔두면. 그렇겠다. 네. 나사를 조여놨는데 흔들어 대니까. 그게 그냥 풀려요. 아무리 세게 조여도 그냥 풀립니다. 그럼 그 나사를 정도예요. 어떻게 조여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세이프티 와이어라고 다 와이어 락으로 다 안 감습니다. 풀리게 철사로 그런 또 장치가 있습니다. 안 풀리게 하는 장치. 그것도 뭐 기술입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밸브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맞춰가지고. 밸브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그렇게 흔들어 대고 하니까 네. 좀 흔들어 보면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히겠네 그러면. 뭐 그런 문제도 네, 있고 뭐 안에 있는 부품들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뭐 산업용으로 쓰는 밸브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로켓계 문익점 문익점들이라고. 맞는 말이네요. 남의 나라 엔진을 구경하다가 껍데기를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응원 문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예. 그리고 주로 로켓이 멋있다보다는 목소리가 멋있다가 많아요. 예. 그분 라디오인 줄 알고 이렇게 따로 고르셨어요? 목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짐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그때는 캐치 못했는데 왜 그 카메라 들고 뛸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아무리 들고 뛰어도 평형을 맞습니다. 잡아주는 맞습니다. 짐벌 네,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거군요 네. 원래.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구나 짐벌. 네. 짐벌 엔진이었군요. 나 그거 몰랐어요 진짜. 걔가 그렇게 바쁘게 지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좀 더 뿜어줬다가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네, 네, 그렇죠. 예. 약간 기울려고 하면 이쪽으로. 예, 그렇죠. 아 그런 거군요. 그것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예. 이게 여기 들어가는 나사 하나까지 다 그냥 다 개발했던 거죠. 그렇죠. 다 한 거죠. 네. 다 한 거죠. 나사 쪼는 방식까지 다. 방식까지. 네. 이거 대단한 거네요. 얼마나 힘으로 쪼여야 되냐, 어느 부분에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어진다든가 뭐 이런 게 가능되기 때문에. 부러진다든가 풀어진다든가. 네, 네, 네. 너무 세게 좀 찌그러진다든가. 뭐 네, 판이. 그렇죠. 선진국 반성해야 되네요. 이게 아니 저희는 이제 저희 자신들한테 저는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처음에 성공하면 이게 마음이 느슨해져서 두 번째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자. 네. 뭐 이래. 아니 자만하세요. 잘못만 자만하시면 네, 지금은 되죠. 즐기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도 놀래서 교류 제안을 했을 정도고, 그리고 7년 만에 개발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겠고, 그리고 그 환경이 극한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진짜 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80도. 180도. 네, 춥네요. 180도. 느끼기가 참 힘들 정도로 저온이죠. 네. 많이 춥네요. 그 네. 소재가 뭔데 그렇게 그런 걸 견뎌요? 뭐 극존에 견디는 소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도 뭐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너무 어렵다. 좀 어렵긴 한데 뭐 있겠죠? 죄송합니다. 비쌉니까 그거? 일반 소재보다는 비싸죠. 네. 네. 비싸군요. 비쌀 것 같더라고요. 자, 전혀 이런 설계나 실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지 못한 채 완전 독자적으로 그리고 유례 없이 빨리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 요 로켓 이제 75톤급 개발한 네. 거, 요거 이제 3개 뭉쳐가지고 그렇죠? 4개 뭉쳐서 4개 뭉쳐서 밑단을 만들고 네, 그래서 그렇죠? 300톤이 됩니다. 300톤이요? 75 곱하기 4 네. 이퀄 300. 네, 그 정도는 저도 할 줄 알아요. 4개에서 밑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들어가고, 네. 네. 그 다음 맨 위에. 네. 네. 그래서 3단으로 발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발사하는데, 이제 더 큰 것도 있잖아요. 더 큰 거라 하면 제 말은, 요 다음 단계의 로켓도 있지 않냐는 거죠. 네네네. 그죠? 네네. 그 다음 단계의 로켓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나요? 지금 다음 단계 로켓이 이제 목표는 누리호에 들어간 엔진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누리호 자체에 여러 가지 탱크라든가 이런 거를 경량화시키고 이런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그 발사체는 어디 쓰일 거냐면 달 탐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더 뭐 화성이라든가 앞으로 쓸 수 있게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예산이 투입은 아직 안 돼 있고 나로 지금 누리호가 끝나야 이제 투입되게 돼 있어서 이게 문제가 뭡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를 준비를 미리 핵심 기술들 그때 갔을 때 문제가 병목이 돼서 그 시간을 지연시킬 기술들을 지금 같이 해나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프로그램과. 근데 지금 누리호가 끝나야 그 다음 프로그램이 가는 체제를 조금 이제 앞으로는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다른 듭니다. 나라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진국들은 아예 동시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흘리거나 아니면 현재 프로그램의 옆에다가 그러니까 티코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반떼나 소나타급에 들어가는 핵심 엔진이 그때 가면 문제가 될 거다 내지는 탱크가 문제가 될 거다 하면 이런 걸 옆에서 핵심 기술들을 동시에 개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회사가 티코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으니 그렇죠. 끝난 다음에 또 그때 개발하면 너무 시장에 늦죠. 늦는 거나 네, 반응이 마찬가지로. 대응이 늦는 거죠. 그러니까 티코 개발할 때 옆에서는 요 다음 단계 들어가는 아반떼를 개발하고 있고 아반떼에 들어가는 엔진과 뭐 탱크 이런 것들을 미리 개발해 놔야 그 돼요. 옆에 소나타 개발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쭉 동시에 개발해야 네. 되는데 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이어서 갈 수 그렇죠. 있는데 그래야- 우리는 한 단계밖에 네. 없다. 네. 그래서 이거 다 티코 다 끝나야 그렇죠. 그 다음부터 아반떼 개발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면 이제 과기부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나사처럼 이렇게 독립된 뭐 그게 이제 없어요? 없죠. 우주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외에 다 선진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고 항우연은 그 우주 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을 이제 2016년에 얻었는데 2년 전에는 얻었어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플래닝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목상의 이름만 있지 사실은 그 플래닝하고 그걸 기획을 해서 전문가들이 그걸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항우연에는 그 기능이 없고 과기부에는 사실 그런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아, 거기는 관료만 있고 여기는 네. 박사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합쳐져서 우주청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든지 아니면 항우연의 그 정책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아예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한 사람으로 저희 위원으로 저희 항우연이 들어가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항우연은 이런 정책 결정에 전문가로 그냥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한 거예요? 사람으로 참여하는데 그 위원회라는 것이 통상 이제 학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그런 현장과 실제를 좀 많이 체험하시 못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지만 그거를 이제 체험을 못하면 그 플래닝을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거기에서 나오는 결정을 맞춰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시행착오가 많고 이렇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긴 하나 네, 네. 실제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과 관료들이 정책을 정하면 네. 실제 엔지니어들 거기 거꾸로 맞춰야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 내에 왜 근데 안 그게 돼? 또 하나의 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따로 떨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브레인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그런 기관을 만들든지 뭐 아니면 항우연의 그런 조직을 따로 만들어 주든지 우주청을 만들어 달라는 거네요. 네, 뭐 그게 해외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만들어 달라고 그 박사님들이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구나. 저는 할 수 있어요. 우주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주청이. 네, 뭐 얼마 하면 됩니까? 우주청을 만들 시도가 없었어요? 그런 지금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구체화되질 않고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도 지금 잘 좀 불확실한 거죠. 과기부가 나서서 우리 우주청 하겠습니다라고 또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 보면 탑다운으로 그냥 내려오거든요. 정부에서 우리는 우주청이 필요하다 해서 이건 내려와야 되는데. 결국 그런 문제는 정부가 결정한 사안인 거네요. 그렇죠. 예, 관료들이 네. 결정한 사안. 안 당연히 되죠. 예. 청을 하나 신설한다는 건 정치적 네. 결정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청와대 들어가셔야 되겠네. 저희
제가 이제 저희 나라를 보면 우리는 이순신의 후예다라고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께서 그 아마 나라가 어려울 때 지역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네. 의병들. 만들고 뭐 저기 쌀도 이렇게 재배해서 자체 같이 조달하고. 자체 조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부에서 딱 실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다른 나라 엔진 구경하면서 이렇게 뜯어서 만들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네요. 이제는 우주청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의 성과를 낸 거네요. 네. 근데 사실 항우연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나 생겨서 우리 더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배부른 소리고요. 우주청 같은 게 저는 항우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우주청. 아니요, 그게 안 아니에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해외에서 연구기관 정도 연구했습니다. 네. 연구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냥. 네. 이건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나사나 이런 데서 와서 같이 딴 나라 니네 우주청에서 나사 어디야? 이렇게 네, 물어볼 어디야 건데. 그러면은 글쎄 우리는 그 권한은 없는데 기술적인 거 우리한테 얘기하고 그런 정책적인 결정은 과기부랑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인 거죠. 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겠군요, 걔네가. 이렇게 엔진까지 개발했는데 나사가 없어? 이거 아니에요? 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럼 이름을 정해놓으세요, 미리 우주청 이름을. 한국이니까 하사나 뭐 이런 거 하나 정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 네. 자, 요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가지고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요거 이제 여쭤볼게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할 거냐고 제안을 했다고. 네네네. 요거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생각에는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해 본 적 없죠, 이런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지구를 도는 그 우주정거장에서 할 때도 같이 이렇게 그 뭐랄까 외국에다가 네. 의사를 타진을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뭐 당연히 아직 기술도 없고 해서 안 우주로 갈 수가 없는데 왔고. 우리 기술로. 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달주위를 도는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나사에서 이거 달 주위 도는 우주정거장 건설할 건데 한국 참여할래? 참여할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참여하고 싶어. 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그런 예산이 사실 또 또 돈이 나와야 되는 필요하군요. 거고. 돈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이제 그 과기부에서 그걸 이제 리드를 하셔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면 됩니까? 22년에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1, 2년 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니네 참여하면 뭘 할 건데라고 이제 물어볼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오케이 하자라고 하겠지만 야 이건 다른 나라에서 했고 이건 이미 한 거야. 좀 새로운 거 없어.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매우 서둘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정부가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걸 하죠. 우주청 우리가 이름 정하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저희 청취자들이. 저주실 거예요? 네. 일단 이름부터 정해놓죠. 정하셨나요 지금? 기관은 나중에 만들고 이름 그 나사가 있으니까 우리 네. 볼트로 이제 앞으로 막 쏟아질 거예요.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우주청이 이제 없는데 이름부터 정하자. 네. 네, 그래서 아이디어로 공모할 테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일단 볼트를 후보로 해놓고 앞으로 우주청 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주청도 괜찮아요. 우주청. 예, 우주청 괜찮은데 어쨌든 영어 약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일단 영어 약자를 볼트 같은 걸로 해놨던 데가 코리아 나사, 코사라고 한다든가. 예, 좋습니다. 그런 거 정해놓고 이름 이미 정했으니까 빨리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 있고 이름이 먼저 나왔으니 왜 이름이 뒤에 나와야 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 없거든요. 이름 미리 정해놓고 전 국민이 다 알게 한 다음에 이름 다 정해놨으니까 빨리 청을 만들고 돈을 달라고. 예. 오늘 돈 달라는 얘기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대강 지원될 때 부럽지 않았어요? 아, 부러웠죠. 아, 저거면 정말 엔진 2개, 뭐 3개는 개발하겠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저거면 화성 갈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돈뿐만이 아니라 또 저기 인력? 인력도 네, 또 많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돈이 인력이- 있으면 인력 해결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제 이름 정하고 그다음에 우주청 만들고 이름에 걸맞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우주청이 있으면 예산이 나와야 나오고. 되니까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보통은 동시에 거꾸로 정리해주고. 하거든요. 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뭐 맞습니다. 팀 네. 만들고 어려워요. 네. 제일 쉬운 거 이름부터 정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름 추진하기로 하고요. 예. 볼트로. 예. 볼트 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례 없이 빠른 기간 내에 발사체를 개발해서 러시아에서 깜짝 놀라서 교류 제의가 들어오기도 한. 그런데 거만하게 생각해 볼게. 네, 생각해 볼게. 얘기하셨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밸브를 개발하신 박사님은 이렇게 쉬운 걸 선진국이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선진국이 반성해야 한다는 어록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네. 김정문 세 분의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예. 사람들이 이 우주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다뤘는데 문자가 단시간에 1000개가 넘게 왔습니다. 1500개 가까이.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사 이 프로젝트에 함께했습니다. 그렇죠. 용접사 필요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사겠네요. 당연히. 예. 우주로 날아가는 걸 용접하셨으니까. 자, 청계천에서 잠수함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자도 왔고요. 아니 이게 저도 두루두루 물어봤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발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엔진을 동시에 개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 예. 예산도 너무 적었고요. 예. 일본의 70년대 엔진, 로켓 엔진, 더군다나 그 기반 기술 미국이 줘서 개발했을 때도 이 정도 비용 들었어요. 70년대에.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예. 대단한 일 하신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주청 이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거 볼트너트, 우주로 우주공장 우주공장 우주청 만들어야 되겠어요. 정말. 우주청 만들기 프로젝트 뉴스공장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준 황교익입니다. 조금 멘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표준이 아니라 황교익 TV의 황교익입니다. 황교익 TV 황교익입니다. 요즘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유튜브에 본인 TV 개설하는 게 유행이고 황교익 TV도 개설하자마자 없어졌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 첫날 열자마자 24시간도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돼서 계정이 폭파당했어요. 왜? 신고가 들어왔는데 유튜브에 신고가 있었어요? 그 신고 기능이 보통 있어요. 음란물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뭐 선정적인 내용, 폭력적인 내용, 반사회적인 내용, 뭐 사람을 해치는 내용이라든가 맞습니다. 음란물 뭐 이런 건데. 그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신고가 웬만큼 이렇게 많이 쌓이면 그 24시간 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쌓일 수가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계정이 이게 삭제된대요. 그건 맞는데 제 말은 음식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 얘기했는데 무슨 음란물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신고가 근데 24시간 내에 그렇게 쌓여서 24시간도 안 됐어. 열자마자 그냥 곧장 달려 들어가지고 최단 시간 폭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마 신기루 제가 아니에요?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최단 시간 아니 무슨 계정 폭파 내용을 볼 말도 안 했는데 개국했다 그러는데 이게 자동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량으로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첫 예고 그러니까 인사말 하는 그 영상물하고 그다음 1편하고 2개 있었는데 그게 싫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팍 누르고 인사말만 했는데 싫어요가 누르고 간 거죠.
인사 말만 했는데 첫날에. 시대가 폭발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가서 음란물 취급을 받으면서 폐쇄가 됐다.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시 좀 살아나 있어요. 다시 열었어요? 네, 그게 그 이제 유튜브 측에서 네. 보니까 뭐 신고 그 내용 다 허위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다시 신고해서 복구를 자동으로 해놨어요. 폐쇄됐다가 네. 내용을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 내용을 하는데 왜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영상물 올라왔을 때는 그 신고 수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국하자마자 인사만 무슨 했는데 유튜브에서 일제히- 꺼지라 이거죠, 황교익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에 그냥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몇몇 분이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숫자가 너무 많죠, 그러기에. 이게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어디 그럴 수 황교익 있을까? 선생님을 싫어하는 비밀 집단 같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 업계 동향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단 시간에 계정 폭파인 것 같고 단시간 전 세계 신경 쓰시면 최단시간 내에 실효요 숫자를 가장 많이 받은 경우. 인사 말만 했는데. 자, 그래서 어디 좀- 비밀 조직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뉴스공장 그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좀 와서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실효요가 너무 많아요. 황교익 TV. 내용은 음식 얘기 아닙니까? 음식 이야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지도 않아요. 예? 그거 내용을 보기 내용 전에 보지도 댓글 않고 그냥 그 눌러요. 그래서 이게 댓글들도 보면 보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무관한 이야기들 막 해놓고 가고 이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 열심히 좀 하시고요. 심해요. 황교익 TV가 열렸습니다.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폐쇄됐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고구마, 고구마. 군고구마. 군고구마. 이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네. 골목길 여기에 이렇게 군고구마 장수들이 보여요. 근데 요즘 많이 귀해졌어요. 안 보이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군고구마. 요즘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이렇게 모양 이동 자리를 네. 이동한 것 같아요. 근데 군고구마를 우리가 먹기 시작한 게 또 일제강점기네. 이 일제강점기 말을 갖다 안 뱉고 싶어요. 이거. 음식이 그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 고구마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게 그 조선시대 영조 무렵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1700년대 후반기에. 잠깐만, 구독자가 8,000명이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들이 다 싫어요 누르려고 아니 그 구독자 이거는 진짜 이 진짜 이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오신 거고.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 왜? 이렇게 그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예, 방송 시작할 때 8,000명이었는데 5분 만에 8,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분들 아마 싫어요 누르려고 한 거 아닐까. 어쨌든 그런데요. 고구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영조 때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고구마 재배를 그렇게 크게 많이 대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네. 구황 작물로 이렇게 심는 정도였죠. 근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고구마를 갖다 본격적으로 많이 심게 본격화됐다. 유도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고구마를 이제 그냥 이게 먹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시켜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술 예전에 소주가 그 고구마로 했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 네.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때의 그 고구마 품종은 다 그 밤고구마였어요. 밤고구마요? 그러니까 그 찌면 그러니까 퍽퍽한 거 있죠. 예, 맞아요. 예. 그게 밤고구마군요. 밤고구마입니다. 근데 그 밤고구마라고 하는 이유가 그 고구마 안에 이게 전분량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퍽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분량이 많아야 그것으로 알코올 발효를 했었을 때 알코올이 좀 많이 나머지 나오겠죠. 이야기는 예. 최단 시간 폭파당하신 황교익 TV에서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다 됐어요? 황교익 TV에서 보십시오. 나머지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안녕. 군고구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아니 좀 맞나? 시간 남았어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좀 정신 차리면서 이제 방송하세요. 아니 저희 예. 저기 뭡니까 PD도 예.
시간이 다 된 줄 알았나 착각했구나. 봐요. 웃고 즐기다가. 참 답답해요. 예, 그래서 보면. 사인을 줬는데 예. 얼마나 남았나 이제? 그래서 시간이, 예, 계속 예. 끝났네요. 그러는 사이에. 이 방고구마는 군고구마로 먹기가 조금 애매해요. 조금 나머지는 하거든요. 환경이 TV에서 안녕. 그래서